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1조 달러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서고 폴란드를 K방산의 유럽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됐습니다. 한 폴란드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체 연료와 TEL이라 불리는 이동식 발사 차량, 변칙 비행기동이라는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도중에 이루어진 도발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폴란드 국빈급 방문에서 우리 돈 1,30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지금도 잘 나가지만 더 잘 나가게 하고 싶은 이 K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w tej chwili między innymi w trakcie tej wizyty pana prezydenta o to właśnie zabiegamy, aby produkcja choćby koreańskich czołgów K2 była zrealizowana na terenie naszego kraju. 방금 보셨듯이 김건희 여사는 공식 환영식장에 우크라이나 나라색 중 하나인 노란색의 원피스를 입었고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도 아주 장엄하게 거행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폴란드 대통령궁 앞입니다. 우크라이나 두다 대통령 부부로부터 지금 환영을 받고 있고 지금 영접 나온 일행들과 일일이 지금 악수를 나누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도연한 곳이 바로 대통령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입니다. 원래 국빈 방문이라는 게 없다는 폴란드가 공식 환영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열었고 군악대는 들으신 대로 아리랑을 5분 넘게 연주하는 각별한 예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국빈 방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네. 그런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아주 중시하고 또 이렇게 극진히 환대를 했을까? 네.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전략 요충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폴란드는 중부 유럽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아하. 폴란드는 이제 1939년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가 한 6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네. 민간인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제일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중국도 죽고, 그리고 독일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예.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피해국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치가 유태인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 그렇죠. 그게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에 있죠. 폴란드 남부에
나치가 그 수용소를 이제 설치해서 소각로를 거기서 150만 명 정도가 죽거든요. 홀로코스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런 나라고요. 네. 또 1982년에 이제 바웬사가 나타나서 자유노조 지도자. 예, 그래서 소련과 직접 이게 긴장 관계가 조성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의 포란드로 옵니다. 그리고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중부 유럽의 중심 국가고 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늘 독일로부터 침공당하거나 네. 소련으로부터 침공당하거나 하는 그런 외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유사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각별히 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히 우대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공식 환영식이 열린 폴란드 대통령궁의 역사를 좀 짚어보죠. 원래는 17세기에 폴란드 귀족의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폴란드 출신인 피아노의 시인 프레드릭 쇼팽이 1818년에 이곳에서 첫 대중 콘서트를 열었다. 참 유서 깊은 곳이네요. 예, 이게 저 동부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요.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또는 체코의 프라하나 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나 이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이 예술이 탄생했던 곳이고요. 네네. 뭐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금도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 음악회를 처음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저 건물이 지금은 대통령 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 그 대통령 궁 앞에서 국빈 방문에 버금가는 이제 그런 환영 의전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과거에 또 그 자유노조 지도자였던 바웬사와 공산당이 여기서 네. 1989년에 체제 전환을 위한 원탁 회의를 열었던 또 네, 바로 그런, 그것이 원탁회의를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이 앞에는 나폴레옹 전쟁 때 폴란드의 구국 영웅으로 불리는 왕자의 기마상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이었고요. 두 정상은 이날 서로 최고 등급의 훈장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흰 독수리 훈장을,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도 훈장을 받았다죠? 예, 서로 이제 두 정상이 그 격을 맞춰서 훈장을 서로 이제 수교했어요. 우리는 이제 무궁화 대훈장을 이제 우방국 국가원수인 두다 네. 대통령한테 이제 수여했고요. 네.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흰 독수리 훈장을 받은 거죠. 거기서는 이제 윤석열 또 대통령이. 최고가 흰 독수리 훈장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굳이 등급을 나눌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약간 한 등급 낮은 네. 1등급 훈장을 이제 양국의 그 영부인들에게 서로 수교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폴란드란 곳 우리에게는 과거에 1896년에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 때 민영환 특사가 갔다는 게 이제 처음 역사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최근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저서 그 유명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알려져 있죠. 그 유명한 발언으로 알려진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라고도 하고 또 우크라 재건 사업의 허브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이 붙었죠? 이 폴란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 유럽의 중심이고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은 사통팔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우중 회장이 대우자동차를 폴란드에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랬죠. 그게 1995년인가 그런데요. 그 후로 사실 대우자동차 유럽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대한민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김우중도 알고. 김우중은 안다고 네. 할 정도로 그 당시 폴란드 경제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던 상징성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 폴란드 국민이 지금 한 4,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 소득은 한 17,0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하고 약간 비교하시면 약간 인구 규모도 약간 작고 소득도 약간 떨어지지만 이제 그러나 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나라에 대우자동차가 심은 그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가 있어요. 네네. 이것이 한 10여 년 지나서 LG전자의 진출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2009년인가에 진출하거든요. 2차 전지 현지 공장들이 대거 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네. 지금은 3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런 긍정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협력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아주 급속도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면서 교민들의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고 요즘에는 K방산 때문에 어딜 가나 칭찬을 받는다. 교민의 고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 1시간 반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좀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두 정상이 다룬 주요 의제들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논의,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협의가 있었고 K2 전차 등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두다 대통령의 희망도 나왔다. 인프라 건설 부문 협력 성과, 폴란드의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에 적극 우리나라가 지원한다. 북한의 ICBM 발사를 함께 규탄했고요. 한국 폴란드 항공편의 노선을 늘리는 문제 등 관광 분야 교류의 확대 문제, 또 폴란드의 농축산물 한국 시장 수출 협의, 참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네요. 네, 그 중에서 저 두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맨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요. 네. 그다음에 K 방산인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이번에 있는 그 K 방산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이게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입술에 해당되고 폴란드가 이에 해당되는 관계. 순망치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폴란드가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는 아마 거꾸로였을 거예요. 네. 서유럽을 향해서 폴란드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네네. 폴란드가 입술이고 우크라이나가 입이었을 이였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주적이 러시아잖아요. 등이도 이제 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 러시아니까 러시아 쪽에 먼저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가 입술에 해당되고 네. 입술이 지금 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가 시릴 수밖에 없죠. 터지고 지금 찢어지고 했죠.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 지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게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폴란드는. 네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지배되는 순간 바로 그 러시아와 맞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히틀러 악몽이 생각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을 폴란드가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재건 사업을 할 때도 네.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K방사는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갑자기 침략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푸틴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몰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총구가 언제 우리를 향할지.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최소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밀리지는 않아야 된다. 뭐 나토가 도와주고 하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은 가져야 된다. 스스로 자위력을 확보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런데 그 동유럽의 지형이라고 하는 게 산악이 있는 지형이 아니고 구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탱크전에 아주 최적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탱크가 유명한 것도 다 레오파르트. 그런 이 네. 지형의 그 탓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탱크를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선 탱크를 보유해야 되겠다는 게 폴란드 군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는 맞춤형 무기가 되는 거죠. K2. 가성비도 높고 그렇습니다. 위력도 그리고 막강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독일과 전쟁을 할 때 1939년이에요. 그때 사실은 육전에서는 해볼만 했는데 네. 공중전에서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당하는 바람에 참패당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 강력한 전폭기나 전투기가 날라올 때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비행기도 필요해. 네. 그러니까 탱크와 전투기의 필요성이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한국산 FA-50을 지금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도 언제 우리가 공격당할지 몰라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전력을 증강하려면 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무기는 미국도 갖고 있고 독일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 내에 양산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최단 기간에 납기를 맞춰주는 나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납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스피드가 중요한 거예요. 딜리버리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K2 흑표전차와 F-50 경 전투기 네네.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제때 지금 조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도 폴란드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구원의 손길과 같은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방금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두다 대통령이요. 한국산 무기를 아예 폴란드 안에서 생산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자, 이건 한번 보면 2년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폴란드군이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샀다. 무기를 수입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 아주 직접적인 언급을 정상회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도 6.25 전쟁 때 우리 무기 거의 없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 소총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 장갑차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네네. 철모는 우리가 만들어 써야 돼. 그렇죠. 그게 율곡 사업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율곡 사업.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더 강한 나라, 더 부자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러면서도 최대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주 국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폴란드도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요구가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우리 무기가 들어가고 그 우리 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시스템을 돌리겠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노하우를 빌려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개런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K방산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다. 그래서 폴란드가 직접 한국 무기를 양산하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K2 흑표전차의 경우에 180대는 우리한테서 사고 자기들 계획에 따르면 한 800대 정도를 일부는 우리한테서 사가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건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팔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장도 지어주고 또 노하우도 수출해 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K2 방산이 그냥 만들어서 완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대 자체를 옮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어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무기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재건 사업으로 좀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공동 참여, 합동 추진 이런 약속이 나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원장관이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또 발표한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모두 3건인데 자, 그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어요. 한 폴란드 체결 양해각서 MOU 3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것,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와 도시 인프라 계획에 협력한다. 자,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이 또 중요합니다. 폴란드와 중동부 유럽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 기업들의 교류를 장려한다. 세 번째가 한 폴란드 무역 투자 촉진에 대한 프레임워크 TIPF입니다. 무역과 투자, 산업,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 확대 채널을 활용한다. 자, 이 세 축인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은 무너진 그 건물을 세우거나 또는 훼손된 도로나 다리를 놓거나 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토목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폴란드가 중부 유럽의 그 전략적 요충지고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요지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로 뻗어가는 길에 대한 끊임없는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이 토목 건설과 관련된 거예요. 역시 도로도 놔야 되고 교량도 놔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주무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되는 겁니다. 철도도 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때 주무장관이 가서 양해각서를 하고 정상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하에 원희룡 장관이 한 달쯤 전에 바르샤바에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국제 포럼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 관련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와서 원희룡 장관과 만나서 MOU 수준의 합의를 하고 헤어졌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비록 전쟁 중이지만 재건 사업은 일부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그 시작되고 있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그 사전 작업이 쭉 되어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MOU까지 맺어 놓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이 있고 왜 그러면 폴란드와 손을 잡고 하냐? 아하. 사실 이게 냉혹하잖아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전후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공을 많이 들인 나라가 우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전리품 개념이네요. 야, 이거 불가피해요. 네. 아니 이거 역으로 얘기해서 전쟁 때 가만히 보고만 있던 나라가 전쟁 끝났다고 우리가 재건해 줄게 이게 다 돈인데 무임승차하면 안 되죠. 그런 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가장 열심히 했던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아, 그리고 또 무기나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대준 나라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돈을 제일 많이 준 나라는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폴란드의 발언권 지분이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발언권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투여한 자원이 그렇게 많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폴란드와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3대 그 주주들 중에서 주요 주주인 예. 폴란드와 손을 폴란드와 잡으면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셈인 거죠. 아하, 네. 그런데다가 이게 재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수많은 플랜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비행기로 수송을 못 하잖아요. 다 배를 가지고 철도를 통해서나 육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폴란드를 거쳐야 됩니다. 육로로. 거기가 이제 관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폴란드와 아예 손잡고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대통령과 MOU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MOU를 맺은 것, 그다음에 폴란드 자체의 그 사통 발달된 교통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MOU를 맺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막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를 전문가들은 미화 1조 달러, 1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현재 환율이 한 1,300원대니까 1,300조 원이에요. 물론 이걸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죠. 자, 우리나라와 폴란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텐데 낼 수 있다고 지금 윤 대통령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거의 파괴돼 버렸을 때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재건 프로그램이 돌아갔거든요. 미국의 장관이죠, 마셜. 그때 썼던 액수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것이 우크라이나 한 나라의 재건과 관련해서 그때는 전 서유럽을 돕기 위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또 워낙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나 폴란드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는 신에너지 원전 포함한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또 우리가 이 달이나
그 건물을 지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시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 시티를 아예 수출하는 아예 도시 하나를 재건해 주겠다. 예, 예, 그런 차원으로 우크라이나에 그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수요를 폴란드와 손잡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인 그 긍정 효과가 기대가 되는군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중동 특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나 뭐. 네.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 희생된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그러나 우크라이나 특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주 긍정적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가서 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곳이 좀 특징적인 것이요. 좀 기마대 호위를 받고 있어요. 네, 코사크 기병으로 유명한 나라라서 말이 또 저게 기병대가 유명합니다. 윤 대통령 지금 본인의 이름이 있는 그 곳을 정성스럽게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1923년에 바르샤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무명용사 묘라고 하는데 좀 이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그 국립현충원, 국립묘지를 그 정상이 방문하면은 이제 추모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무명용사의 묘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나라는 무명용사의 묘도 국가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폴란드의 무명용사의 탑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1923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한테는 가장 특별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곳이죠. 그러니까 동작동 현충원 같은 걸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도 무명용사의 탑이 따로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전체는 우리 국가가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근데 폴란드의 무명용사의 묘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매우 울림이 클 거다. 아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변칙적인 비행 기동. 이게 북한이 공을 들여온 이른바 ICBM 3종 세트란 건데요. 이번에 북한이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 도중에 이 3종 세트를 내보였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지휘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승인하시자 김정식 대장이 시험 발사 임무를 맡은 미사일 총국 제2 붉은기 중대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주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가 7월 13일에 방송한 김정은의 ICBM 발사 참관 관련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7월 12일 미사일 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무기 체계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대동강변의 평지숲, 뭐 야산 같은 곳인데 골프장 같아요. 네. 북한이 27일 만에 이 ICBM을 발사했는데 그 내용 또 클래스, 급은 확연히 달랐죠? 예, 그렇습니다. 27일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 경멸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반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단거리 미사일이었죠. 탄도미사일로 치면 27일 만에 북한이 쏜 건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27일 전 미사일과는 급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이 2015년부터 심혈을 기울여왔고 특히 2017년에 화성 14, 15를 발사했고 작년에 17을 발사했어요. 네. 금년에 4월에 1차 18, 1차 발사하고 이번 12일 날 2차 발사를 한 이른바 겁니다. 괴물 화성 18이라는 거죠? 예, 화성 18인데 과거와 다른 점은 연료가 고체 연료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발사는 보신 대로 대동강변 언덕의 숲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는 대동하지 않았고 아내인 리설주는 동행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괴물 ICBM이라고 명칭이 붙여졌던 화성 17. 근데 그것은 순환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순환 비행장에서 쏜 것이 아니라 인근 야산같이 보이는 골프장같이 보이는 대통강변에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화성 17과 다른 점은 이 화성 18은 콜드론치 방식으로 이 발사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일단 쏘아 올린 뒤에 예. 점화하는 거죠? 예, 펌프로 밀어내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점화가 되면서 흰 연기와 함께 불꽃 화염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 저게 네. 이제 TEL, 네. 트랜스포터, 이렉터, 론처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TEL로 실어갔어요. 예,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 2월 8일 북한의 소위 건군절에 저걸 공개를 했었거든요. 작년 말에 북한이 고체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4월 달에 1차 발사했고 이번에 2차 발사를 했는데 자, 작년에 11월에 화성 17 발사할 때는 김주애를 대동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래서 화성 17보다는 김주애가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김주애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뭐 추정만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번에는 두 번째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동행하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19가 나오면 김주애를 대동할 수 있겠네요. 아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요. 자, 이 발사의 가장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이른바 고각 발사였다는 건데 정상 각도로 쏘고 이걸 만약 유럽을 향한다면 베를린, 런던, 파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라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네. 얘기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향만 바꾸면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네. 해서 고각으로 쏘아 올려서 일본 오쿠시리 섬 인근에 떨어졌지만 예. 저걸 정상으로 왼쪽으로 쏘면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보면은요, 이 고각으로 쏜 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ICBM을 다 고각으로 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거리로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LA까지 가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이 발사한 것은 주변국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고각으로 발사된 이 높이, 이 각도를 다시 정상 각도로 환산을 하면 실제 이것이 15,000km 이상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요. 그렇다면 미국 본토 서부는 물론이고 동부의 뉴욕이나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이라면은 유럽도 그냥 런던, 베를린, 파리. 네,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그 시각에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긴급한 대책이 논의됐고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로 긴급 대책을 협의하고 규탄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한 시점을 왜 이때 발사 시점을 선택했을까? 북한이 노동신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승전 70주년 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네. 이렇게 땡겨서 발사한 것이 결국은 시점으로 보면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발사를 할 때는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선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 아마 이걸 선택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발사가 이루어지자마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를 하고 강력한 대응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로 대응책을 협의를 하고 네네. 규탄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런 걸 통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북한에게 오는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김정은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조선중앙TV는 발사 결과에 대한 보도도 자세히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종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네, 북한이 성공에 상당히 고무됐는지 노동신문은 먼저 이 조중TV보다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최고 고도가 들으신 대로 6,600여 킬로미터. 우리 합참이 추정한 예상 고도보다 한 600킬로미터나 더 날아간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또 김정은이 대만족을 했다라는 것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월 말에 북한이 정찰위성 야심차게 발사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우주발사체.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해서 체면을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김여정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화성 18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마치 우주를 날아가는 그래서 정찰 위성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네.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 합참의 추정치가 거의 비슷했어요. 600km가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이 정점 고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을 이 초단위, 소시점 이하 단위까지 한 것은 자기들의 정확성,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고각 발사를 놓고 북한이 우리와 미군의 이 킬체인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3종 세트를 내놨다. 이런 평가도 들리는데 자, 3종 세트 뭐죠? 예, 이제 북한은 우리의 사전 탐지, 요격, 파괴 이런 것들을 피하고 기습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연료를 고체화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 다 액체가 되는데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노출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TEL. 예, TEL. 이동식 발사 차량은 어디든 언제 어디든 가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 길 아무데나 가는 그러면 거죠? 아무데나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변칙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변칙 비행을 통해서 요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것을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변칙 비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구에서도 까다로운 게 이 변칙인데 요격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자, 변칙 비행. 북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사를 해서 정점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다음에 급격히 하강을 합니다. 네. 이게 포물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겠죠? 예, 이렇게 해야 속도도 빠르고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격을 회피하려고 그러다니까 정점 고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다시 기동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칙 기동을 해서 우리의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3종 세트를 이번에 선보였다.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발사도 앞서 보셨듯이 김정은의 현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발사 성공을 두고 단념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정세를 취하겠다. 이게 북한식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보자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장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 그 앞에는 뭐다 수사니까 단념과 계속해 나간다가 좀 눈에 띄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근에 미군의 정상적인 정찰 비행을 시비를 걸었거든요. 북한의 국방성 그다음에 김여정이 연달아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죠. 네. 저기 여기서 말하는 단념이라는 건 적대 정책을 단념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적대 정책이 뭐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적대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동맹입니다. 동맹이 파기될 때까지. 네. 그럼 파기될 때까지 계속 공세, 다시 말하면 이런 도발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미동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절대로 우리가 단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이 단념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자기들의 이런 도발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정은 남매가요. 우리나라를 달리 호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그런데 7월 10일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저희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다가 이 쌍괄호까지 붙여가지고 3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자, 남매의 엇갈린 호칭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게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김여정이 뭐 실수한 거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국민들로 하여금 자 이제 북한이 우리를 동족으로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외국의 하나로 상대를 하고 뭐 언제든지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 정작 내부에 공개하는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김정은의 언급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이 표현 저 표현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정책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 실수나 소통 오류일 가능성도 지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양동작전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형태든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남 적화 전략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자기들 중심의 통일, 북한 중심의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 방식을 대화로 하느냐, 위장평화 공세로 하느냐 아니면 6.25와 같은 무력으로 하느냐 이 방법만 선택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휴대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ICBM 발사 현장의 테이블 위에서 공개된 여러 물품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난데없이 김정은이 삼성 폴더블 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인터넷 글들까지 떠돌았는데 문제 지금 사진에 저 왼쪽 빨간 동그라미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폴더블 폰으로 보여요. 그게 근접 촬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저게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이냐 중국
화웨이 폰이냐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뭐 유심히 봤는데 저렇게 테이블 위에 저걸 놓은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놓은 거거든요. 네. 포착된다는 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늘 저렇게 최신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저게 어쨌든 북한 내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 삼성폰이나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폰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2397호에는 북한의 전자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은밀하게 몰래 이것을 불법으로 밀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게 뭐 삼성폰이든 화웨이 폰이든 간에 인터넷에 접속은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 폴더블 폰이라 해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현장에서는 일체형 폰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자기들이 새로 만든 스마트폰이다. 이른바 삼태성, 별 3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계의 밝은 별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 이 폰의 명명을 그렇게 삼태성 8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 주장이죠? 주장이죠. 그러니까 삼태성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과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수. 아, 김정수. 김정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정일. 아. 이렇게 해서 삼태성.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인데 삼성을 가운데 태자를 넣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한 것이 뭐 아닌가. 일부 그런 또 예, 그 그런 지적도 추정도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 발전된 삼성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폰은 인터넷 접촉이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아마 다 볼 것 같아요. 뭐 인터넷 모든 거 남측 뭐 K-팝, K-드라마, K-영화 아마 다 보리라고 생각하고요. 자긴 보고 감상하면서 주민들이 보면 그건 처벌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 테이블 위에는 빨대를 꽂은 음료통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단순 음료가 아니라 건강에 안 좋아서 그 만수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특수 건강 음료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